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9강이고요. 수익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타 평가 방식인데, 수익 방식에서는 요거 환원 방법, 환원율 결정법 이거고요. 순수익을 구하는 거는 투자론에서 한 거고, 순영업소득.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기타 평가 방식에서는 물건별 평가 방법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혹은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환원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을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예상해서 가치로 환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직접 환원법과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 직접 환원 방법에서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구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의 수익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 할 게 없고, 그 다음 환원이율 결정법이 간혹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시조2일부, 조2일부 이렇게 해서 조성법, 투자결합법 등등을 이제 5가지죠. 정리만 가볍게 해두시면 됩니다. 중심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수익 방식은 소득, 임대료 소득을 가지고 구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법률 조문을 보면 순수익과 미래연금으로 했는데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 장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요거는 순영업소득을 의미하고, 또는 미래현금 흐름을,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를 주로 의미합니다. 적정한 율로, 즉 순수한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세후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기준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앞에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직접 환원법이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수익 방식의 개념은 이래요. 여기 종이 쪼가리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이 있는데 가령 10년 동안 이자가 들어와요. 10년 동안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 이자가 1억 원씩 들어온다 가정해보면 이 종이 쪽지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1억 원씩 들어오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여기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이 경우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할인율 적용하면 가령 할인율이 10%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8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정하기를,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되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8억 원을 투자해서 거꾸로 수익이 10%씩 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투자한다 이거죠. 이렇게 수익 방식은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가치로 보는 그런 것이 바로 수익 방식의 기본 논리예요. 하물며 이런 종이 쪼가리도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건물은 가치가 없을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건물에서는 임대료 수익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기간도 길어요. 가령 잔존 내년수가 50년인데 여기는 규모가 커졌죠. 5억 원씩 들어온다. 저기서 매년 5억 원씩 50년간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는 저 건물은 과연 얼마일까? 50년이 지나면 가치는 0이다. 수명이 0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앞선 채권과 똑같아요. 종이 쪼가리지만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것도, 건물도 마찬가지다. 5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억 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가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수익 방식은 부동산에서 장래 발생되는 순수익이나 혹은 현금 흐름을 현재의 관점에서 가치화해서 가격으로 보는 평가 방법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의 현금 흐름과 환원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것은 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이거를 가능조소득 승수, 유효조소득 승수, 승수법 이거는 승수법 투자론에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GRM이라고 한다. 그로스 렌트, 총임료 승수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직접환원법이고 자, 잠시 후 세전현금 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에루드법이 있고요. 저당지분환원법이 있고 세후현금 수지를 가지고 하면 앞서 보셨던 DCF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법에서는 직접 환원하거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패스하면 되고요. 대충 보면서 결국 핵심은 순영업소득을 직접 환원한 여기에 있어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게 살 게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순수익의 산정 방법을 보면 이것은 직접 평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구해도 되고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사례 부동산에서 구해서 적용시켜도 되고 혹은 복합 부동산일 때 토지만 필요할 때 토지자녀법, 토지만의 순수익 그 다음에 건물만 필요하면 건물자녀법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환원 방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복습해 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가령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하는 액수. 자, 가령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토지를 보면 토지는 영구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R분의 1이었죠. 왜 R분의 1이었냐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인데 토지는 이게 영구히 들어오니까 얘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R분의 1만 남았다 그랬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투자론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R분의 1이니까 할인율이 10%일 때 할인율이 10%면 0.1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영구연금이고 곱하기 0.1분의 1 R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1억 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토지의 가치예요. 이런 식으로 미래에 들어오게 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환원해서 가치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로 하죠. 직접 환원법을 보면 자, 환원율과 자본회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해를 기준으로 안정화된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수익가격을 구한다. 한 해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보통 이거는 무한대니까 이걸 무한대까지 추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 순영업소득을 추정했더니 5억 원이다 그러면 이 5억 원이 0원이 들어온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토지. 그렇죠? 그러면 5억 원씩 들어오는데 가령 만약에 할인율이 10%다라고 가정해 보면 그럼 5억 원 곱하기 R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해가지고 0.1로 나누면 50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50억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건물을 보면은요. 건물은 이제 수명이 있어요. 똑같이 5억 원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5억 원씩 50년간 들어오고 할인율이 10%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건 R분의 1로 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치가 50억이면 건물의 가치는 50억보다 적겠죠. 왜냐하면 50년 후에는 건물이 사라집니다. 토지는 50년 후에도 토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본회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될 때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회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본회수가 바로 감가상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령 100억 주고 이 땅을 샀는데 이 100억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수명이 무한하니까. 그러나 건물은 이 100억 주고 샀다면 100억을 회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토지는 이렇게 10%로만 나눴지만 여기서 자본 회수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본의 수율이. 뭔가 가격을 낮게 평가해주는 팩터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본 회수율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할인율이 곧 자본 수익률이다. 할인율은 곧 반대로 보면 수익률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 환원이율은 요게 환원이율이에요. 자, 요걸 다시 곱해보면 10% 즉 자본 수익률, 얘가 할인율이라고 했으니까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을 더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5억 원을 이렇게 순수익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수익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이거였고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50억 원이었죠. 그죠?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명이 무한대라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 회수율은 상각되는 만큼 매년 회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각률입니다. 근데 건물은 자본 회수를 해야죠. 가령 이 건물은 정액법, 잠시 후 직선법을 배우시겠지만 매년 상각 금액이 일정하다 가정하면 여기는 퍼센티지를 써줘야 되니까 50분의 1, 즉 2%씩 상각이 되겠죠. 즉 50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0%다 회수한 거잖아요. 수명이 50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50분의 1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인 경우에는 5억 원을 10%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뭐 41.6억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을 반영시켜 준 겁니다. 수명이 길수록 얘는 커지고 수명이 무한대인 경우는 50억 가장 크겠죠.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수익 방식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수익 가격이 되고 그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토지는 이게 0이 돼서 자본 수익률로 바로 나누면 되지만 건물은 직선법인 경우 이렇게 가정하면 2% 매년 상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단의 박스를 보시면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즉 할인율 더하기 자본 회수율 즉 상각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아까는 어땠습니까? 내용연수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을 했잖아요. 50년까지 가치가 0이 돼서 자본 회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재매도를 가정한다면 자본 회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경제적 내용연수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팔았다 이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는 100억에 매수했는데 1년 후, 2년 후 120억에 팔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재매도를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가치가 오히려 올랐죠. 이 가치가 올라간 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본 회수율은 0보다 적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자본 수익률이 환원이율을 구할 때 자본 수익률이 10%인데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빼준다는 거예요. 가령 2%. 오히려 더. 그러면 50억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반영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8%니까 5억을 8%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니까 요 환원이율을 낮게 가치 상승률만큼 빼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가치가 하락한다면 100억에 샀는데 80억에 팔았어요. 그럼 20억만큼 회수해야 되겠죠. 아까 보셨던 대로 이걸 더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는 자본 회수율이 플러스가 된다 이 뜻이고요. 가령 토지처럼 뭐 가치의 변화가 없다. 그냥 그대로 간다. 여기도 100억이고 100억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본 회수율 자체가 0이 되는 거죠.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100억에 샀는데 10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가 11회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기간 말 재매도 가격과 기간 초 매수 가격과의 관계에서 자본 회수율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다면 이거는 자본 회수율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동일하다면 이건 자본 회수할 필요가 없죠. 0이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재매도 가격이 적을 경우 매수 가격 이건 감가상각 된 거잖아요.
자본회수 해야 되겠죠.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이거는 클 때는 아까 마이너스라 그랬죠. 작을 경우도 0이 아니라 0보다 커진다, 플러스가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2번만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또 있습니다. 근데 또 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기로 해요. 순영업소득은 10억이다. 그럼 환원이율 순수익은 10억 원이에요. 맞으면 되죠. 10억 원이에요. 환원이율을 구하면 되는데 대상 부동산의 자본 수익률은 6%, 자본 회수율은 4%다. 즉 환원이율은 6% 더하기 4%, 즉 10%죠. 0.1입니다. 그래서 10억을 0.1로 나누면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100억 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인데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 5천만 원, 가능조소득이죠. 운영경비가 유효조소득에 지금 자 PGI 가능조소득이 5천만 원이고요. 공세계 생략. 공시를 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평균 공식률을 감안한 평균 공식률이 5%라고 했으니까 공시를 빼야 되는데 5%는 250만 원이죠. 250만 원. 그걸 빼면 유효조소득이 나와요. 그럼 4,75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야만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근데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의 35%다 그랬죠. 35%. 유효총소득의 35%. 그래서 4,750에 35%를 곱하면 1,662만 5천 원이 나오고 이걸 빼면 비로소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순영업소득 이걸 빼주면 3,08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영업소득을 구해놓고 이제 수익가격을 구하려면 환원이율로 나눠야 되겠죠. 환원이율은 얼마입니까? 환원이율은 10%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0.1, 10%로 0.1로 나누면 공 하나 붙이면 되죠. 공 하나 붙이면 됩니다. 요건가요? 1번. 그죠? 3억 8천 750만 원, 75만 원. 3억 870.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고 16회 때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지난 원가법에서 배운 거예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초가액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 당시에는 가격 그랬어요. 한 2년 전에 가액으로 바뀐 거죠. 여기다 기대이율 하고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회수 방법이 또 있어요. 이 자본회수 방법이 아까는 직선법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직선법, 토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직접법. 이거는 용어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대지, 농지, 염전 등 내용 요소가 무한하다 하면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로 바로 순수익을 나누면 돼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직선법은 이제 건물, 구축물 등 공작물 등 매년 감가상가격이 일정한 물건 그렇게 추정되는 물건은 정액법이에요. 그거를 우리 수익 방식에서는 직선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똑같아요. 정액법이나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 직선법이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자본회수율은 n분의 1이다 했는데 이 n이 잔존 내용 연수입니다.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아까 보셨던 사례에서 50년 잔존 내용 연수가 남은 부동산은 50분의 1, 즉 매년 2%씩 상각이 되더라. 그래서 2%를 더해준다 이거예요. 만약에 10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남았으면 100분의 1이니까 1%씩 상각이 돼야 된다. 자본회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수명이 무한대라면 0이 되는 거는 여기 보셨죠? 네, 토지 같은 경우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직선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아까 그 사례네요. 5억 원씩 순영업소득이 들어와요. 임대료 수익. 그리고 자본 수익률은 10%라고 가정한다면 10%인데 50년 남았죠? 50년. 그럼 여기다가 50분의 1, 즉 2%를 더하면 12%죠. 5억 나누기 0.12는 41억 이렇게 됩니다. 토지라면 이게 0이 돼가지고
50억 이렇게 되겠지만 수명이 짧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그치면 좋은데 상환기금법, 연금법 두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상환기금법은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 투자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를 적립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여기다가 감채인 기수를 곱했다 적어요. 100억 원에다가 감채인 기수를 곱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감채인 계수를 상환기금 계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환기금법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혹은 그래서 감채기금 환원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호스코드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령 말이죠. 자, 만약에 수명이 50년인데 직선법이라면 가령 이걸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2억 원씩 이렇게 상각을 하게 되면 2억 원씩 상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100억이 다 맞춰지는 거죠. 자본에서 끝난 거죠. 2억씩 50년.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각되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100억을 만들 때 2억보다 낮은 금액을 적립해도 100억이 만들어지겠죠. 가령 1억 5천씩 50년 넣어도 100억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걸 읽어보면 회수된 자본이 매기간 무위험률 이거를 축적이율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넣어놓는다 이거죠. 재투자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자본회수 금액은 매년 자본회수 금액은 적어진다 이거예요. 소모성 자산인 광산, 산림 등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해부동산에 재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가 붙는다라는 가정하에 자본회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본의 수율은 무위험률의 감채인 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내야죠. 이게 직선법 하게 되면 50분의 1 해가지고 2%씩 상각을 50년 하게 되면 자 100%가 됐죠. 곱하기 2% 하면 100% 상각이 됐어요. 이거는 직선법의 경우이고 이자가 발생한다면 100%에다가 감채인 계수를 곱한 것이 바로 가령 그게 만약에 1.5%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자본회수율이에요. 자본회수율. 그래서 50년 해도 100%가 되잖아요. 이자가 붙으면. 그래서 이 감채인인데 이자율은 무위험률이다. 무위험 이자율의 감채인 계수. 즉 가령 무위험률이 5%다라면 5%, 기간은 50년이니까 감채인 계수가 주어지면 100%에 곱하면 100%는 1이니까 곱 하나만 하죠. 1이니까 곱 하나만 하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의 감채인 계수 자체가 자본회수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연금법이라는 경우가 또 있어요. 연금법은 상환기금법과 거의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순영업소득은 연금과 같이 매기간 일정하고 자본회수액이 당해부동산에 재투자된다. 즉 아까처럼 광산처럼 소모성 자산이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무위험률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율이 좀 더 높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본수익률이라고 해요. 무위험률 이자율이 5%라면 얘는 가령 10%. 당해부동산에 재투자한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하고 똑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가 높다면 100%를 만들 때 조금 더 적게 가령 1.1%씩 직선법은 2%, 상환기금법은 1.5%라면 더 적은 금리가 높으니까 더 적은 금액을 회수해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감채인 계수를 곱하는데 이번에는 50년 자본수익률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이자율을 사용한다. 자본수익률에 감채인 계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업권 이런 거죠. 어업권처럼 재투자가 가능한 그런 부동산.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자본수익률의 감채인 100%에 곱하나 마나 이 자본회수율 자체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자본수익률의 감채인 계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본회수율이. 자, 이것이 연금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죠. 자, 복습해 보면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그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의 수율이다. 그 자본회수 방법에 따라서 토지나 염전, 대진 뭐 이런 것 등은 수명이 무한하니까 0이다. 직선법은 이자 없이 회수하는 거죠. n분의 1. 가령 50년이다 그러면 2%, 50분의 1 이렇게 돼서 2% 매년 회수된다. 이자가 발생한다면 낮은 이자, 무이업률이 있다면 자, 가령 2%가 아니라 1.5%만 회수해도 100%가 만들어진다. 연금법에서는 자, 이번에는 높은 이자가 있어요. 자본 수익률이죠. 여기는 무이업률이었다면 여기서는 당해부동산의 자본 수익률로 재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가령 1.1%만 회수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본 회수율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낮은 거일수록 자, 환원이율의 크기는 자본 회수율이 낮을수록 환원이율이 작고 자본의 회수율이 클수록 환원이율이 크겠죠. 그러면 직선법은 가장 크고 그 다음 이자가 발생하는 상환기금법, 이자가 낮은 이자니까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연금법은 가장 환원이율이 적어요. 환원이율이 적다는 것은 분모가 적어지면서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수익가격은 역으로 연금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직선법이다. 같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연금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격이 가장 크다. 환원이율은 역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22회 때 한 번 있었는데 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요. 난도가. 자녀환원법, 아까 이제 환원 방법을 의미하는데 직선법, 감채기금법, 상환기금법이죠. 얘가 연금법이 있다. 맞는 거고요. 직선법 및 감채기금법은 매기간 순영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연금법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나눠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감채기금 환원법은 상환기금법이죠. 자본회수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때 이자율은 안전율, 무이업률로 한다. 얘는 맞는 겁니다. 자녀환원법에서 평가가치의 크기는 자, 직선환원법이 가장 크고 가장 작죠. 연금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저당지분환원법은 잠시 후 에르두법인데 에르두법에서는 가치 증감을 가정해요. 에르두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가 숙려업소득의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매도를 고려한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재매도를 가정한다면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팔아서 회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미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문제의 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은 투자론과 같아요. 자, 이것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해가지고 DCF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매기마다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순현가를 구할 때 현금 유입액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 현가, 즉 투자 금액을 빼게 되면 순현가가 나왔는데 이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바로 여러분 뭐냐면 이것이 평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이거는 매기죠. 매기마다 5년이다 그럼 매기 보유기간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직선법에서는 보유기간이 무한하다. 혹은 내역연수까지 간다라고 가정하지만 얘는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어요. 5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가치를 구한다 이 뜻이에요. 7년 동안 보유할 경우 가치를 구한다. 그래서 매기 5년 동안 가령 들어올 현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말 팔잖아요. 세후 지분복귀액 얼마에 팔을 수 있는지 지분복귀액을 구한다. 자, 여기 이제 이거는 기말 이건 이제 아니고 순현가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입의 현가고 이 유입의 현가가 투자 금액이다. 지분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분가치인데 즉 이게 지분가치죠. 이게 세후니까 다 지분이에요. 근데 부동산의 가치는 저당 가치를 더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가령 우리 집 가격이 5억인데 내가 내 돈 3억 주고 샀고 은행에서 저당 2억 잡혀서 샀어요. 그러면 집값은 3억이 아니라 더해서 5억이 되는 것처럼
지분 가치에다가 기초에 빌린 돈이 있다면 더해서 구한다 이 뜻입니다. 다만 이제 집하고 다른 거는 요 지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들어올 수익의 현재 가치 또 기간 말 매도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겠죠. 거기에서 저당 가치가 있다면 더해서 가치를 추정한다 이 뜻입니다. 직접환원법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직접환원법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의 차이점은 이것은 환원율로 나누었죠. 그렇지만 얘는 할인율로 5년 동안 건건히 할인했어요. 자, 한 해에 안정화된 소득, 그러니까 내년도 수익을 추정해서 10년 동안 가령 혹은 50년 동안 그 소득이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하는 거라면 얘는 보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령 5년이다 그러면 그때 현금흐름, 지분복귀액을 모두 고려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의 모든 소득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환원율에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상각률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인율 자체는 순수 수익률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환원이율에 자본회수율이 들어있다 이 뜻이고요. 얘는 할인율 자체가 자본회수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순수한 자본수익률만 존재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얘는 관측된 시장 결과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내년도 수익을 추정할 때는 과거 거를 보고 내년도를 추정하지만 얘는 미래 5년, 6년, 7년 거를 껌껌이 예측 추정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환원이율의 결정 방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결정 방법은 단답식으로도 나오는 적도 있어요. 시조 12 해가지고 시장추출법, 조성법, 그죠?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그래서 조성법,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에르두법이 있고, 부채감당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추출법이 있다. 이런 것 등을 이제 보는 건데 시장추출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방법이고요. 여기서부터 조투엘부, 이 조투엘부는 이거는 1920년대부터 가령 뭐 1980년대까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에르두를 통해서 DCF법까지 오면 현재까지 그러니까 한 1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성법부터 보기로 하죠. 이거를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해요. 시조 12 중에 조부터. 자,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순수익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하거나 빼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하고 갑, 공무원 갑이 있고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을이 있다. 연봉이 모두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다 1억씩 번다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 생각에 느낌이 공무원이 낫지 당연히 그러죠. 공무원 1억이 낫지 안정적이니까 그거예요. 이거. 할인율이 크게 적용되는 거고 할인율이 얘가 큰 거고 얘는 적은 거예요. 얘는 이거 강사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 위험의 정도를 각 부동산마다 평가사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껌껌이 보고 이 부동산은 유동성이 별로 없네. 그러면 더하고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더하고 쉽다 그러면 빼주고 위험성도 관리가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더하고 그다음에 자금의 안전성 보니까 임대료 수익이 꾸준히 잘 들어올 수 있다 하면 빼주고 이렇게 부동산을 가서 직접 평가사가 관찰해서 이렇게 환원이율을 직접 구하겠다. 조성하겠다. 요소를 구성하겠다. 이 위험 요소를 하나씩 더하거나 빼서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주관적이라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나 주관적이 논리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중에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이거는 토지 건물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분명히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토지와 건물의 환원이율이 같지 않습니다. 일단 얘는 삼각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는 건물은 삼각해야 돼요. 환원이율이 다르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인 자본 수익률도 다를 수가 있어요. 둘이.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로 구분해서 그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 이겁니다. 뭐 가격 비중이든 뭐든 해가지고 가중평균해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둘을 섞었다. 건물과 토지의 환원율 둘을 섞었다 해서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면 토지와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과 자본의 수율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전체 부동산 가치 중 토지 비율이 60%이고 0.6 건물 비율이 40%일 때 0.4 토지의 환원이율이 10% 건물의 환원이율이 12%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환원이율은 여기 6% 더하기 여기 4.8% 그러면 더하면 10.8%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24회 때.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낸 거예요. 여기 3,800에서 800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그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죠. 이게 순영업소득이 이제 순수익이에요. 환원율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6대 4예요. 4대 6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0.4 곱하기 토지 환원율은 5%고 자 더하기 건물 비중이 60%고 건물의 환원율은 10%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 5, 22% 더하기 6%잖아요. 그럼 이게 8%예요. 그래서 3%를 8%로 나누면 3억 7,500이 나오더라 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런데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있어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이제 변해요. 관점이 변해요. 아, 부동산의 가치를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 물리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가 따로 있는데 가령 700억은 빌리고 이거는 차입 금액이고 부채고 300억은 자기 자본이다, 지분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예.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종합환원이율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투자론에서요. 수년가를 기억해봐요. 수년가를 구할 때 미래 수익을 현가계수로 할인하죠. 자, 미래 들어올 미래고요. 수익이 있다면 이것을 건건히 현재 가치로 구하죠.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할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것이 현가계수였어요. 현가계수. 현가계수였는데 이게 할인율이죠. 이게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이에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이 할인율은 곧 뭡니까? 반대로 수익률이 되죠. 그런데 투자자마다 지분 투자자하고 은행하고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할인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가치를 결정하겠죠. 근데 지분 투자자하고 은행,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를 테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분 비율은 여기서 30%니까 0.3 곱하기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7이니까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환원이율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합산해서 구한다. 가중평균해서 구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에르두법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가치 상승률과 지분 형성분. 그러니까 에루드는 1970년대 한 시대를 풍미한 이론이다. 에루드법은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도 하고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심했던 초인플레이션의 시대다. 다시 말해서 물건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 가치 증가율을 반영시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어요. 지역이 달라요. 근데 B는 잘 올라. 얘는
매년 10%씩 오를 것 같고 얘는 잘 안 올라서 2%씩 오를 것 같아. 임대료는 똑같이 5억이야. 임대료만 본다면 가치가 같을 수도 있지만 수명이 같을 때. 그런데 앞으로 가치가 얘는 2구 얘는 매년 10%씩 상승한다면 얘가 더 비싸야 하겠죠. 그러면 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할 때 이 환원이율이 낮아야 하겠죠. 얘는 10%씩 오른 애는 얼마만큼 낮으면 되냐면 같이 상승하는 율 매년 몇 %씩 상승하는 것만큼 이렇게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 저당 투자자의 비율과 지분 투자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변하죠. 갚아 나가니까. 지분 형성률이 있다는 거죠. 갚아 나가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빼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르두의 핵심 단어는 지분 투자자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가 먹는 거고 집값 올랐다고 은행 안 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분 형성분을 뺀다든지 해서 지분 투자자에 귀속되는 수익을 중시해서 여기서 순수익도 세전연금 수지를 쓰게 됩니다. 세전연금 수지는 총자본이 아니라 지분 투자자에 대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치 상승률을 감안했죠. 물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으면 그것도 반영시켜서 환원율을 높이면 되겠죠. 자, 이 지분 형성률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금 상환하고 기간 말은 처분에 의해서 투자한다. 중요한 것은 얘는 재매도를 고려한다는 거죠. 보유 기간이 있어요. 직접 환원펀처럼 부동산의 내용 연수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보유 기간 5년, 7년 보유를 가정하고 재매도를 가정해서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전연금 수지, 지분 투자자, 그리고 가치 상승 또는 하락, 지분 형성분 이런 것을 고려했다라는 이 중심 단어. 지분, 가치 상승 하락, 지분 형성분을 감안했다. 이런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부채 감당법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자주 나오고 공식을 잠시 후에 볼 텐데 이게 공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채 감당법은 이제 에루드가 끝났어요. 1980년대로 오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끝. 야, 은행 입장에서는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을 평가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평가하고 거기다 대부비를 곱해서 빌려주는 게 너무 무섭다. 이거 곧 사그라질 텐데 이거 버블이다.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걸 평가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다시 구하자. 환원이율을 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순장업 소득으로 매기 원리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을 사용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란 어떻게 배우셨어요? 순장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뎁 서비스 이건 원리금과 같죠? 로 나눈 것이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저당 상술은 대부 금액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금융론에서. 왜냐하면 대부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수란 대부 금액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거죠. 이걸 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 금액 지워지고요. 원리금, 원리자 분모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면 남는 것은 가격에서 순영업 소득이 즉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만 남는다. 이것이 환원이율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죠. 환원이율이란 이렇게 쓰겠습니다. 환원이율이란 아니죠. 수익가격이란 어떻게 했어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눴잖아요. 그럼 환원이율은 뭡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것이 바로 환원이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환원율이다. 자, 그래서 시험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환원이율은 순수익 부동산 가격. 그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고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상수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얘 환원율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 환원율을 구해봐라 이거야. 순영업소득 3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1,500만 원. 대부 비율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환원이율은 자 부채 감당률 곱하기 부채 감당률은 요거 나누면 되니까 2죠. 2 곱하기 대부 비율 이거 0.4입니다. 40% 곱하기 저당상수 0.177 그냥 끝났어요. 공식을 알면 14.16%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원율 결정법 중에 시장 추출법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대상 부동산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에서부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은 가격이니까 환원이율은 순수익분의 가격이다. 이게 사례 부동산에서부터 이것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즉 사례 부동산 시장을 막 조사해 봤더니 100억이었어. 100억인데 순수익이 10억 원이었어. 사례에서 구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럼 환원이율 10%네. 그럼 10%로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을 나누면 수익 가격이 된다. 이런 견해예요. 자, 문제입니다. 자본환원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 자, 조성법이에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을, 그죠? 그리고 개별적 위험에 따라 할증률을 더해간다. 시장 추출법은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구한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즉 자본 수익률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고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더했죠. 에르두법은 현금 수지,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 지분형 성분 세 요소.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가중평균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7회는 굉장히 쉬워요. 단답식.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분해법은 이거는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해봐라. 문제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순영업소득 2,100만 원, 부채 서비스 1,200만 원, 지분 배당률 2.5%, 대출 비율 40%.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여기 두 개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고 그러면 지분 배당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두 개를 빼면 90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 금액으로 세전현금 수지를 나눈 거죠. 900만 원.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를 나누면 되니까 자, 이것이 지분 투자 금액분의 9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게 2.5%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 투자 금액을 구할 수가 있죠. 지분 투자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바꾸면 되니까 900만 원을 2.5%로 나누면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비율이 40%다 라고 하는 것은 지분 비율이 6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투자 금액에서 총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대출 비율이 40%니까 지분 비율은 60% 되니까 이것이 3억 6천이라는 거죠. 그럼 총 투자 금액, 즉 부동산 가격은 66, 36, 6억이 된다. 답이 6억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고 굳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검사를 해보자면 부채 감당률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 금액은 자 6억 중에 6, 4, 24, 2억 4천을 빌렸죠. 그러면 저당 상수는 대부 금액 중에 원리금이니까 2억 4천분의 원리금 1,200만 원이니까 0.05가 됩니다. 그럼 환원이율은 자 어떻게 되죠? 부채 감당률 요거 나누면 되죠. 2,100 나누기 1,200은 1.75. 그 다음에 대부 비율 40% 0.4. 그 다음에 저당 상수 0.05를 곱하면 0.03호가 나오고 이것으로 순영업소득 2,100만 원을 나누면 6억이 된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검사로. 여러분 이거 복습을 해보시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OX입니다.
OX. 수익 방식에 관한 OX고요. 자, 환원이율 외에도 자본의 수율을 고려해야죠. 직접 환원법에서는 맞는 거죠. 맞는 거고. 할인연구 수지 분석법에 의한 수익가격 산정 시 할인율에는 상각률이 반영돼야 한다. 상각률 필요 없어요. 매도를 하잖아요. 네, 재매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의 수가 필요 없어요. 부채감당법의 환원이율은 지분 투자자를 중시한다 해서 틀렸죠? 이거는 부채감당법이 아니라 에르드법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4절의 주제는 수익분석법인데 수익분석법은 이건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순수이익 임대료잖아요. 임대료 구해서 필요경비 더해서 임대료 구한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기업 경영에서 여기가 임대료를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될까라는 걸 역으로 추정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되는 순수이익에 필요경비를 더해서 적산법에서 보셨던 필요경비를 더해서 한다.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5절 기타평가 방식인데 기타평가 방식은 자 승수법이 있는데 승수법 복습을 해보자 이거죠. 투자론이에요. 부동산 가격, 임대료 이건 수익률이라면 거꾸로 부동산 가격을 임대료로 나누면 수익률이다.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 그 다음에 임대료.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 임대료. 이게 아니야. 여기가 승수니까 부동산 가격 조소득 자 부동산 가격 순영업소득 부동산 가격 세전현금수지 이렇게 하면 승수예요. 이 GRM이라는 것은 바로 승수법하고 같다 이거예요. 승수법. 가령 어느 지역의 빌딩 매매 가격은 평균 10억 원이고 연간 총 임료는 2억 원이다. 조사됐다. 그럼 GRM은 자 이게 GRM이 뭐냐면 이건 이제 GRM이나 GM이나 이건 소득일 땐 같은 거고 얘만 보자면 가격이 10억 원이고 임대료가 2억 원이잖아요. 조소득, 유효조소득 승수예요.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5배라는 거죠. 조소득의 유효조소득의 5배라는 겁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의 총 임료가 3억 원이면 5를 곱해서 15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례 자료를 활용했죠. 그래서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이 모두 사용됐어요. 순수익도 구했고 그 다음에 사례 자료에서 구했기 때문에 비교 방식이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승수를 곱해서 구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바로 이거 여기에요. 물건별 평가 방법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별 평가 방법은 이랍니다. 우리 그 12조를 보면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 이 주된 방법이 우리 시험 주제입니다. 뭐가 주된 방법이냐 이거죠. 이것을 적용해서 감정평가해야 돼요. 여기 이제 시장가격 조정에 관한 문제고요. 자, 그래서 토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고 뭐 담보권 설정 이런 것 등이 있으면 경매를 위해 있으면 다른 방식 적용할 수 있다 이거고요. 건물은 원가법이에요. 건물은 뭐 비교할 수 있는 뭡니까? 원가가 존재하니까 원가법을 토지는 원가가 안 되니까 공시지가 비교. 제조도 단가를 구하고 감가 수정을 한다. 이거는 이미 했었죠. 내용요수 관찰감가로 조정하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는 이것은 원가법 안 되죠. 토지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에는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헷갈리시면 자주 나와요. 산림도 입거, 소원을 빌어봐.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나 숲인데 이런 건 원가법으로 뭐 땔감이니까 너는 원가법 얼마 퉁쳐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임목 이런 나무들은 서 있는 나무들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산지와 임목은 어떻습니까? 구분평가죠. 가치가 달라서 구분평가한다. 그리고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가수원은 역시 땅은 거래사례 비교법. 공장재단은 구분평가하는데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물건으로 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서. 근데 안을 들여보면 가치가 다 다르죠? 가치가 다른 경우는 구분평가한다. 그러나 자 계속적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효용가치 안 굴러간다 해체처분가액. 조심하실 거는 건설기의 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고 얘는 거래사례가 별로 없을 테니까 원가법이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많겠죠. 중고차.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 자, 동사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광업권은 이거는 권리의 가격이니까 재단 전체 평가액에서 시설 가액을 빼면 권리의 가격이 나온다. 영업권도 마찬가지다. 영업권은 이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가증권 뭐 이건 참고적으로 상장 주식은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비상장 주식은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다 뭐 이런 거예요. 요건 이제 보셔야죠. 부동산 관련 소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할 때는 발생하기 전에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21회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적정가격, 적정임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좀 헷갈렸어요. 살림은 구분평가. 자,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를 표준한 정액 정률 또는 상한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적절하게.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발로 항해야 되고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불가분에 있을 경우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앞서 배운 거예요.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만 맞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됩니다. 23회를 좀 수정해 본 건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 살림은 임주와 임목을 구분평가, 임목은 입거,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 소원을 빌어봐, 거래사례, 소경목립은 원가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과수원 거래사례, 임대료 임대사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5회 틀린 거. 건물 원가법이에요. 벌써 틀렸습니다. 가수원 거래사례, 자동차 거래, 항공기 원가, 동산 거래사례. 26회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맞죠? 집합건물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적산법이 틀렸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 등은 수익환원법.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선박 항공기 등은 뭡니까? 원가법. 다르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그래서 좀 길었어요. 자, 수익 방식과 기타 평가 방식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결국 표준주의 공시가 뭐 이게 가장 자주 나와요. 주택 가격 공시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공시제도를 공부하기로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